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한국은행이 재밌는 데이터들을 냈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재밌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었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50대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재정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거는 돈이에요, 돈. 왜? 퇴직할 때 보니까 일단 이제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진짜 내가 돈이 없어. 내 재산을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재정 관리를 너무 못했어. 내가 다 거기에 연관이 됩니다. 재정 관리를 못했는데 나는 주식이나 주식 펀드보다는 주식 펀드를 못하니까 연금 저축 더 해놓을 걸 후회된다. 주식 투자라도 할 걸.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걸 미리 찾아놓을 걸. 부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놓을 걸.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걸. 자, 재취업 창업에 도움될 거. 지금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을 걸.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는 다 등산이 취미가 되죠. 비용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건강하면서 체력을 키워 놓을 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것들이 다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를 은퇴할 때 준비하는 거죠. 늦죠. 늦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재테크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찍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임박해서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퇴직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좀 더 벌어 놓을 걸 너무 안일했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말씀드릴 텐데, 한국은행 자료는 요번 주에 나왔습니다. 7월 17일 날 나왔고,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연착륙 방안이라는 거고요. 한국은행에 가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저는 관심이 가는 몇 가지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재밌는 얘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리먼 사태, 2008년이죠. 리먼 사태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적 노력했는데 상승했다. 그래서 2010년 14등이었는데 2020년에 7위였고 2022년은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4위, 7위, 3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부채 비율은 스위스가 128%, 호주가 111%. 호주는 하지만 2008년보다는 낮은 상태. 우리는 2008년보다 높은 상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기업 대출은 관리가 됐는데 가계 대출은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주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기업 대출은 뭔가 규제를 두고 뭔가 관리를 하고 부채 비율 관리하고 대출이자 높이고 막 그랬는데, 가계대출은 은행들이 높은 수익성에 보장되고 또 분산돼 있으니까 안정돼 있고, 그리고 규제도 미비하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자산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부채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금 수요에서 보면 주택 구입, 자산 투자를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다라는 거고요. 담보대출은 아까도 봤지만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비중이 높아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경제장기 저성장, 우리 이제 2%도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산 불평등 확대 등을 초래하고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부채를 좀 줄여라. 한국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라도 증가시키지 말고 줄여라 라고
한국은행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는 또 이게 확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쉽지 않죠. 리먼 사태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가 증가한 거는 거의 세계 1위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GDP 대비 가계 신용은 카드 사태거든요. 이게 카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에서 카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GDP 대비해서는. 그런데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는 특징이 있는데 부자들 많이 대출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표를 보시면 굉장히 5분위가 되게 높다. 고소득자가 많이 대출 받았다. 그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 볼 게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가 어떻게 돼 있냐? 라고 한다면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46%인데 53%. 그러니까 만기에 한 번 상환해라. 그런데 만기를 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안 갚아. 빚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부채가 안 줄어. 외국은 어떻게 되죠? 외국은 그래도 분할해서라도 갚고 있잖아요. 모기지가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만기 일시 상환이 너무 높고 그걸 연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보면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너무 높고 차환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냐. 이거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53%가 만기 일시 상환. 그러니까 중간에 또 안 받는다는 거죠. 원리금을 분할해서 안 받고 만기에 받는데 그거를 은행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1분기거든요. 105%인데 지금 109%까지 늘어났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에 1위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부채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로 넣으면은 민간 거지만 넣으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1위인데 이거를 넣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세 제도는 한국만 있는데 전세 제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전세 제도가 뭘 의미할까? 자, 보세요. 서울 집이 아까 10억 얘기하니까 그냥 10억짜리라고 보자고요.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는 평균 10억이니까 내가 임대를 지금 60, 70% 되니까 6억의 전세를 줘요. 자, 세입자는 10억짜리 집을 6억에 살고 있습니다. 얘는 원래 4억을 주고 10억짜리 집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윈윈이죠. 이 거래 조건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 10억짜리 집을 4억에 사더라도 결국 이걸로 무언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4억을 투자한 이 전제 조건에는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전세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시간이 지나면 11억, 12억이 될 거니까 내가 지금 4억 투자한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언젠가는 보상을 받아. 그것들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 10%만 올라가도 1억을 버니까 4억을 투자한 거에 1억을 벌기 때문에 수익률은 25%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 제도는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둔 거래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월세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면 10억짜리 집이 지금 금리가 3%, 4% 되니까 최소한 4%, 연 4천만 원, 월 300만 원 이상의 월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의 월세 300만 원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 소득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연봉은 1.5억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300만 원 월세를 내야 되고
그것들이 뭐 대충 3,600이니까 4,000 가까우니까 대충 퉁치자고요. 3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주거비가 소득의 1,000만 원의 30%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비가 들어가고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50%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실 수익이 생기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실제 소득으로 봤을 때 이 300만 원은 부담이 되니까 이게 이 10억이 실제로는 월세로 전환됐다면 10억이 아니라 8억이나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세대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를 잘 뜯어보면 이게 어쨌든 집값 상승이 돼야지만 꾸준히 거래가 되는 그 행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를 얘기하기 전에 부동산이 오를 확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1조 원이고 이게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부실화 안 되려면 결국은 집이 지어져서 그것들을 가구가 인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가 안 지어질 거고 몇 년 후에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 공급만 본다면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PF가 요게 해결이 되려면 요것들이 결국은 지어져서 개인들이 저걸 흡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해결될 거면 빨리 흡수해 줘야 되니까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것만 있냐 한국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비가 되게 많이 소비되는 나라고 지금 1분위도 2분위도 교육비 포지션을 올렸다라는 거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거비에 관련된 부분이 월세로 전환되기도 어렵고 전세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전세 제도는 집값 상승을 의미하고 PF까지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109%가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결국은 조만간 우리는 세계 1등을 또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 세계 1등 안에서 우리의 자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굉장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걸 머릿속에 넣고 내 자산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정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한국은행이 밝혔던 이 부채 비율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